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을 두던 시절,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산세가 워낙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중천에 떠야만 겨우 볕이 드는 이곳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미치지 못하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거대한 버드나무 한 그루가 묵묵히 서 있었는데 그 가지가 어찌나 무성하고 길게 늘어졌는지 마치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아 쉬어가게 하는 듯했습니다. 그 버드나무 아래에는 오가는 나그네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작고 허름한 주막이 하나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곳을 일러 버드나무 주막이라 불렀습니다. 주막의 처마 밑에는 늘 구수한 국밥 냄새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라 고개를 넘는 이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이 주막의 주인은 순덕이라는 이름의 과부였는데 그녀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몸으로 이 척박한 산골에서 억척스럽게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비록 무명 저고리에 남루한 치마를 두르고 거친 일을 마다하지 않는 주모였으나 그 심성만큼은 비단결같이 곱고 매사에 빈틈이 없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새벽녘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맑은 우물물을 길어와 하루 장사를 준비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을의 하루를 여는 풍경과도 같았습니다. 투박한 질그릇에 넉넉히 퍼담은 국밥 한 그릇에는 그녀의 정성과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한번 맛본 사람은 심리 밖에서도 그 맛을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온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런 순덕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아들 돌석이가 있었습니다. 돌석은 올해로 12살이 되었는데 산골에서 나고 자란 아이답지 않게 유난히 피부가 희고 이목구비가 수려하여 보는 이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거친 삼배옷을 입혀놓아도 그 태가 남달라 마치 귀한 집 도련님이 잠시 평복을 입고 마실을 나온 듯한 기품이 흘렀습니다. 돌석은 철이 일찍 들어 어머니 순덕의 힘든 일을 돕겠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마당을 쓸고 행주질을 하곤 했는데 그 몸놀림이 어찌나 정갈하고 조용한지 주막을 찾는 거친 장사치들조차 아이 앞에서는 함부로 큰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순덕이 복을 타고나 저리 잘난 아들을 두었다고 부러워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가슴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고 서늘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돌석은 사실 순덕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10여 년 전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게 치고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가을밤의 일이었습니다. 주막 문을 닫으려던 찰나 빗속을 뚫고 피투성이가 된 채 말을 타고 달려온 한 사내가 주막 앞마당에 쓰러지듯 들이닥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내가 입은 비단 옷은 예사롭지 않은 신분을 짐작게 했고 그의 품에는 갓 태어난 핏덩이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습니다. 사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순덕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이 아이를 부디 제 자식처럼 키워주시오. 훗날 반드시 데리러 올 것이니 그때까지만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시오. 사내는 품에서 옥으로 만든 작은 폐물 하나를 꺼내 순덕의 손에 쥐어주고는 뒤쫓아오는 무리들을 유인하려는 듯 다시 빗속으로 말을 달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순덕이 기억하는 아이 아버지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순덕은 덜덜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밤새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앞 개울가에는 핏물 섞인 흙탕물만이 흘러내렸을 뿐 간밤의 소라는 마치 꿈인 듯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하늘이 자신에게 맡긴 운명이라 여기고
그날부터 아이에게 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돌석이라 이름을 짓고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순덕은 단 한순간도 그날 밤의 공포와 약속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이 자라날수록 점점 더 그날 밤 보았던 사내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을 보며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혹여나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의심을 품지 않을까, 관아의 사람들이 들이닥쳐 아이의 출생을 캐묻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늘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순덕은 일부러 돌석에게 더 도전 일을 시키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를 퉁명스럽게 대하며 평범한 주막집 아들로 보이게 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주머니 속의 송곳은 뚫고 나온다고 했듯이 아이가 타고난 기품과 총명함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주막은 고개를 넘어가는 보부상들과 인근 마을에서 온 농부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개다리 소반에 국밥을 나르던 돌석이 잠시 땀을 닦으려 마루에 걸터 앉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늙은 장사꾼이 혀를 차며 말을 건넸습니다. 거참, 주모네 아들은 볼 때마다 신기하단 말이야. 이 척박한 산골에서 어찌 저리 고운 도련님 같은 아이가 나왔을꼬. 씨 도둑질은 못한다는데 혹시 죽은 남편이 한양 양반이라도 되었던 게요. 장사꾼의 농 섞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지만 부엌에서 국자를 젓던 순덕의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행주를 들고 나가 장사꾼의 상을 훔치며 짐짓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고, 손님도 참, 산골에서 흙 파먹고 사는 놈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뭘 그리 뚫어지게 보십니까? 제 아비 닮아서 뼈대만 굵지. 속은 아주 맹꽁이입니다. 돌석아, 뭣 하느냐, 저기 뒷마당에 가서 장작이나 더 패오너라. 순덕의 호통에 돌석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모르는 눈치였지만 단 한 번도 말대꾸하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덕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귀하게 자라야 할 아이가 자신의 품에서 천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죽어서 아이의 친부모를 어찌 볼까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난 늦은 저녁. 주막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순덕은 하루의 고단함을 씻어내듯 마루에 앉아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 거리를 잡았습니다. 돌석은 그 곁에 쭈그리고 앉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를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이는 어깨너머로 본 글자들을 흉내내며 땅바닥에 하늘천, 땅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어찌나 힘있고 반듯한지 서당 훈장님도 울고 갈 솜씨였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바느질을 멈추고 아이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돌석아, 이런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주막집 아들은 글 같은 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돌석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글자가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아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 순덕은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안다.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애미가 알지. 하지만 세상에는 알아도 모른 척해야 하는 일이 있는 법이다. 부디 이 애미 말을 들어다오. 아이는 순덕의 품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차라리 이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핏줄이었더라면, 아니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삼켰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산골의 바람은 하루가 다르게 매서워졌고 버드나무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 겨울 바람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먹을 김장을 담그고 객감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순덕네 주막도 겨울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돌석은 자기 키만 한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쇳감을 날랐고 순덕은 무청을 말려 시래기를 엮어 처마 밑에 매달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순덕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기를 수차례였습니다. 어느 날 장날을 맞아 읍내에 다녀오던 박영감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박영감은 마을의 촌장이자 순덕이 유일하게 의지하는 어른이었습니다. 그는 탁주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심각한 표정으로 순덕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순덕아, 요즘 읍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구나. 한양에서 벼슬아치들이 내려와 역적의 잔당을 찾는다며 이 잡듯이 뒤지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더라. 혹시나 낯선 사람이 오거든 말 조심하고. 돌석이 단속도 잘하거라.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온 것인가. 10년 전 그날 밤의 일이 다시금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깊은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옥패를 꺼내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옥패에는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양반가에서도 보기 힘든 왕실이나 고위 관료만이 지닐 수 있는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옥패를 다시 무명천으로 꽁꽁 싸매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키겠노라고.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돌석이가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보호하겠노라고.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며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 돌석이 곤히 잠든 시각. 순덕은 잠들지 못하고 머리맡에 앉아 아이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잠결에도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누운 아이의 얼굴 위로 10년 전 그 사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으리, 부디 저승에서라도 이 아이를 굽어 살펴 주소서. 이 척박한 땅에서 어미 잃은 새처럼 떨고 있는 이 아이를 지켜주소서. 순덕의 간절한 기도가 어둠 속에 흩어졌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버드나무 주막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채 위태로운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전야의 고요한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겨울 바람이 산골짜기를 휘감아 돌고 흰 눈이 소복이 쌓여온 세상이 은빛으로 변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것은 산짐승의 울음소리와 눈 밟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여느 때라면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장작 패는 소리로 활기가 넘쳤겠지만 올겨울은 유독 스산한 기운이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쓸어내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린 것이 금방이라도 다시 눈을 퍼부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몽글몽글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날씨 탓만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 어귀를 서성이는 낯선 그림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주막의 살인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열리고 낯선 사내 3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페랭이를 쓰고 등에는 보찜을 지고 있어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장사치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예리한 눈썰미는 그들의 거친 손마디와 날카로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사치라기에는
걸음걸이가 지나치게 가벼웠고 옷 속 어딘가에 숨겨진 쇳덩이에 묵직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는 왼쪽 눈가에 길게 찢어진 흉터가 있어 인상이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주막 안을 쓱 훑어보더니 구석진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거만한 목소리로 술과 국밥을 주문했습니다. 순덕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상을 차려내갔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잡담을 나누기는커녕 주변을 경계하듯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주막을 드나드는 손님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들의 살벌한 분위기에 눌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가마솥을 닦으며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들의 대화 소리는 몹시 낮았지만 간간이 들려오는 단어들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핏줄, 흔적 같은 말들이 순덕의 귓가를 스칠 때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들이 찾는 것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 돌석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돌석이 땀을 뻘뻘 흘리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장작은 다 패놓았고 물독도 채워두었습니다. 또 시키실 일 없으신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또랑또랑하여 주막 안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순간 술잔을 기울이던 흉터난 사내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순덕은 황급히 돌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행주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는 척했습니다. 아이고, 녀석 참, 얼굴에 검댕이 묻은 것 좀 보아라. 어서 들어가서 씻지 않고 못하느냐. 순덕은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시선은 집요하게 돌석의 얼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남루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석의 이마와 콧날은 숨길 수 없는 귀티가 흘렀습니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복의 주모, 이 아이가 자네 아들인가?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순덕은 침을 꼴깍 삼키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예, 제 속으로 낳은 놈입니다. 아비 없이 자라 버르장머리가 없고 배운 게 없어 천하기 짝이 없는 놈이지요. 나리께서 보시기에 거슬렸다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순덕은 돌석의 어깨를 꽉 쥐며 고개를 숙이게 했습니다.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돌석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천한 거치고는 눈매가 맑구나. 몇 살이냐. 돌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코 기죽지 않는 눈빛으로 사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12입니다. 아이의 대답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중얼거렸습니다. 12이라. 시기가 얼추 들어맞는군. 그 말에 순덕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사내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순덕과 돌석을 번갈아 보더니 다시 자리로 돌아가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가 내뿜는 살기는 주막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사내들은 주막의 객방 하나를 차지하고 묵기로 했습니다. 순덕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을 자신의 방 깊숙한 곳에 눕히고 문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눈보라가 몰아쳤고 문풍지는 쉴 새 없이 울어댔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뜯고 들어오려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돌석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순덕은 밤새 칼자루를 손에 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벽 너머 객방에서 들려오는 사내들의 코는 소리조차도 순덕에게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지켜온 평화가 산산이 조각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하러 나온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그 낯선 사내들 말이야. 어제 김서방네 집에 가서도 뭘 꼬치꼬치 캐물었다며 글쎄 10년 전에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 당한 양반댁 이야기를 하더래. 혹시 살아남은 자식이 이 근방으로 도망치지 않았느냐고 말이야. 아낙네들의 말소리에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버드나무 주막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몸을 사리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점심 무렵 마을의 어른인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주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막걸리를 한 사발 주문하고는 주위를 살피며 순덕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순덕아, 잠깐 여기 좀 앉아보거라. 박영감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자 그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놈들은 보통 내기가 아니다. 관가에서 나온 추노꾼이거나 아니면 사적인 원한을 품고 온 자객들일 게야. 네가 돌석이를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안다만 지금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박영감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돌석이 놈. 누가 봐도 예사 아이가 아니지 않으냐. 저놈들의 눈에도 그게 보일 게다. 당분간 아이를 눈에 띄지 않게 하거라. 아니, 아예 멍청한 척이라도 시키란 말이다. 저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해야 네가 살고 아이가 산다. 박영감의 충고는 순덕이 막연히 생각하던 불안을 현실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박영감은 안쓰러운 눈빛으로 순덕을 바라보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나갔습니다. 박영감이 떠난 뒤 순덕은 부엌으로 들어가 숯검정을 손바닥 가득 묻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놀고 있는 돌석을 불렀습니다. 돌석아, 이리 좀 와보거라. 영문을 모르는 아이가 다가오자 순덕은 주저없이 아이의 하얀 얼굴에 검댕을 덕지덕지 발랐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돌석이 놀라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순덕은 단호하게 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오늘부터 손님들 앞에서는 말도 더듬고 걸음걸이도 절뚝거리거라. 아주 못난이처럼 굴어야 한다. 알겠느냐? 돌석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과 말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맑은 눈망울에 당혹감과 서러움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왜 바보 흉내를 내야 합니까? 아이의 물음에 순덕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도,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살고 내가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어머니의 서슬퍼런 호통의 돌석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돌석은 어머니의 말대로 바보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일부러 해진 것을 골라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마당을 비틀거며 돌아다녔습니다. 손님들이 말을 걸면 침을 흘리며 횡설수설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순덕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내 손으로 병신을 만들고 있으니 하늘이 무심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객방에 머물고 있는 사내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사내들은 가끔 방문을 열고 나와 돌석의 그런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멸과 의구심이 교차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주막은 다시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은 여전히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한 손님이 돌석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이 집 아들이 갑자기 왜 젖꼴이 되었나, 귀신이라도 씌었나 보네. 껄껄 손님들의 비웃음 소리가 주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해벌쭉 웃어 보였습니다. 그 처연한 모습에 순덕은 부엌 구석에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흉터난 사내가 돌석을 불렀습니다. 이놈아, 이리 와서 술이나 한 잔 받아라.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돌석이 쭈뼛거리며 다가가자 사내는 갑자기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주막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을 보았나, 술잔 하나 제대로 못 받아서야 어디에 쓰겠느냐. 사내는 일부러 트집을 잡으며 돌석을 발길질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주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반응을 보기 위한 명백한 시험이었습니다. 돌석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무술을 익힌 적은 없지만 타고난 감각으로 사내의 발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는 일부러 엉덩방아를 댔으며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날이 돌석은 바닥을 기며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사내는 넘어진 돌석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놈이 진짜 바보인가 아니면 연기를 하는 것인가를 간파하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순덕은 튀어나가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제발 이 위기가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사내들 중 한 명이 흉터난 사내에게 속삭였습니다. 형님, 아무래도 우리가 헛다리를 짚은 것 같습니다. 저런 천치놈이 양반의 핏줄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두머리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모른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놈의 눈빛은 아직 살아있어. 사내는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엽전 몇 덫을 꺼내 돌석에게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옛다. 이걸로 떡이나 사 먹거라.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내 방으로 심부름이나 오너라. 그것은 또 다른 시험을 예고하는 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주막의 불이 모두 꺼진 뒤에도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돌석의 상처난 무릎에 약을 발라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돌석아, 못난 애미를 용서해라. 돌석은 그런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꼭 살아남을 거예요. 12살 어린 소년의 눈에는 어느새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호지 문 밖에는 여전히 사내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고 겨울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이 짖어대고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오는 밤이었습니다. 순덕은 잠든 돌석의 머리맡에 앉아
10년 전 그 사내가 남기고 간 옥패를 꺼내 손에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설령 내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이만은 절대로 저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리라. 주막을 감싸고 도는 바람 소리가 마치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그렇게 위태로운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그들을 덮칠 것임을 예감하며 밤새 몰아치던 눈보라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잦아들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묵직한 낯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동이 금에도 사방은 어스름하게 어두웠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만이 칼날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누란 눈으로 부엌에 나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정막을 깨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 들어찬 시커먼 불안은 태워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사단이 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기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소뚜껑을 여닫는 손길 하나에도 조심하며 방 안에서 들려올 기척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돌석 역시 잠을 설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밖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제 흉터난 사내가 던진 시험과 모욕은 어린 소년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되새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바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다. 그는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며 거울을 보고 멍청해 보이는 표정을 연습했습니다. 눈에 힘을 풀고 입을 해벌리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는 연습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지만 이것이 어머니와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 믿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구수한 밥 냄새가 주막에 퍼질 무렵 객방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흉터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주모 아침상은 아직 멀었나. 그리고 그 바보 녀석 좀 이리 보내보게. 심부름 시킬 것이 있다. 순덕은 밥주걱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나리. 밥은 다 되었습니다만. 그 아이는 워낙 둔하고 멍청하여 심부름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덕은 어떻게든 돌석을 그들의 눈앞에서 치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대답은 단호하고 냉랭했습니다. 잔말 말고 들여보내. 내 손발이 되어줄 놈이 필요한데 아녀자가 방에 들락거리면 쓰나. 어서 보내라. 사내의 호통에 순덕은 더 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숨어있는 돌석에게 다가가 옷매무새를 흐트러뜨리고 얼굴에 다시 한번 검댕을 묻혀주었습니다. 돌석아, 명심해라. 묻는 말에 동문서답하고 시키는 일은 엉망으로 해야 한다. 절대 네 총기를 보여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길을 느끼며 돌석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는 일부러 발을 질질 끌며 객방으로 향했습니다. 객방 안은 매캐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둘러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속삭이다가 돌석이 들어오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바닥에는 지필묵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는데 산골 주막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급 화선지와 윤기가 흐르는 먹이 눈에 띄었습니다. 흉터난 사내는 돌석을 훑어보더니 덕짓으로 벼루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아서 먹을 좀 갈 거라. 내가 급히 본가에 편지를 써야 하는데 팔이 아파서 말이다. 그것은 아주 교묘한 덫이었습니다. 먹을 가는 법, 즉 마묵은 단순히 벼루의 먹을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갈히 하고
일정한 힘과 속도로 갈아야 하는 양반들의 기초 소양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돌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당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촌놈이 먹가는 법을 알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어떻게 해야 바보처럼 보일까를 고민했습니다. 돌석은 벼루를 거꾸로 잡는 신옷을 하거나 먹을 쥐고 냄새를 킁킁 맡으며 해벌쭉 웃어 보였습니다. 히히. 이게 뭐예요? 까만 돌멩이가 냄새가 좋네요. 먹는 건가요? 돌석은 먹을 입으로 가져가 깨물려는 10여까지 했습니다. 사내들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렸지만 흉터난 사내의 눈빛만은 차갑게 가라앉아 돌석의 손끝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먹는 게 아니다. 이놈아, 여기에 물을 붓고 이렇게 문지르는 것이다. 사내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돌석에게 먹을 쥐어주었습니다. 돌석은 투박한 손놀림으로 벼루의 먹을 벅벅 문질렀습니다. 먹물이 사방으로 튀어 화선지를 더럽히고 바닥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손이 미끄러져서. 돌석이 짐짓 당황한 척하며 옷소매로 벼루를 닦으려 하자 사내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됐어. 먹 하나 제대로 못 가는 놈이라니. 저리 비켜라. 사내는 안심하는 듯한 눈치였지만 그것은 돌석을 방심하게 만들려는 연기에 불과했습니다. 사내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방을 나가려다 호기심에 슬쩍 곁눈질로 종이를 보았습니다. 사내가 쓴 글귀는 평범한 편지글이 아니었습니다. 용이 여의주를 잃고 흙탕물에 뒹구니 뱀들이 왕노릇을 하려드는구나. 그것은 10년 전 영모로 몰려 몰락한 돌석의 친아버지를 빗댄 조롱 섞인 시구가 분명했습니다. 돌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핏줄에 새겨진 분노가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사내는 붓을 멈추고 짐짓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글을 써놓고 보니 운율이 맞지 않는구나. 뱀이 아니라 지렁이라고 썼어야 했나. 그 순간 돌석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학식 있는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완벽한 대구돼지를 굳이 망치려 하는 사내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흉터난 사내는 그 찰나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붓을 돌석에게 휙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보기에도 웃음냐 글 한자 모르는 놈이 뭘 안다고 비웃는 게냐. 붓은 돌석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먹물이 튀어 돌석의 뺨에 검은 줄을 그었습니다. 돌석은 화들짝 놀라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날이 저는 그저 파리가 날아가길래 놀라서. 그러나 사내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낡은 서책 한 권을 꺼내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이 책이 뭔지 아느냐? 네 아비가 즐겨 읽던 소학이다. 사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소학이 아니라 병법서였습니다. 만약 돌석이 글을 모른다면 그저 낡은 책으로만 보일 테지만 글을 안다면 제목을 보고 반응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돌석은 눈앞에 떨어진 책을 보았습니다. 표지에는 분명 육도 삼약이라는 병법서의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내가 소학이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돌석은 갈등했습니다. 소학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신의 정체는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멍청하게 고개를 끄덕이면 아버지를 욕보이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책을 집어들고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이거 불쏘시개로 쓰면 딱 좋겠는데요. 종이가 아주 잘 타게 생겼습니다. 돌석은 책을 구기려는 실언을 했습니다. 사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돌석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악력이 어찌나 센지 손목이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이놈. 손은 솥뚜껑처럼 거칠지 몰라도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붓을 쥔 굳은 살이 박혀 있구나. 나무꾼의 손이 아니다. 사내는 돌석의 손바닥을 펼쳐 보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매일 거친 일을 하며 굳은 살이 박히긴 했지만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중지 안쪽에 박힌 미세한 굳은 살은 오랫동안 바른 자세로 붓을 잡았던 습관의 흔적이었습니다. 비록 10년간 붓을 놓았지만 어릴 적 아버지가 쥐어준 붓의 기억과 혼자 땅바닥에 글씨를 쓰며 익힌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천한 놈이 어찌 이런 곳에 굳은 살이 배느냐, 바른 대로 말해라. 너는 누구냐? 사내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 상황을 엿듣고 있던 순덕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날이 아이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저 멍청한 아이라고요. 순덕은 사내의 손을 뿌리치고 돌석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이 두려움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순덕을 노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모, 연기는 그만하지. 내 눈은 못 속인다. 이놈은 촌구석에서 썩을 제목이 아니야. 10년 전 사라진 그놈의 핏줄이 틀림없어.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제 남편은 병으로 죽은 김씨고 이 아이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입니다. 증거도 없이 생사람 잡지 마십시오. 순덕의 목소리가 악에 받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막마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방문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사내는 주변에 시선이 모이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품속에서 몽타주 용모파기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그림 속의 사내는 10년 전 그 밤에 찾아왔던 아이의 친아버지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고 그 이목구비는 지금 순덕의 뒤에 숨어 있는 돌석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도 아니라고 할 테냐 눈매며 콧날이며 판박이인데도 사내가 그림을 순덕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순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닮은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정하면 돌석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순덕은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한둘입니까? 저런 귀한 양반하고 우리 돌석이를 비교하시다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순덕은 억지를 부리며 돌석을 방 밖으로 밀어내려 했습니다. 돌석아, 어서 나가거라. 죗감이나 더 해오너라. 그러나 다른 사내 2명이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이미 허리춤에 찬 검자루에 가 있었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 급하게 보낼 것 없다. 확인해 보면 될 일 아니냐. 흉터난 사내가 싸늘하게 말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천치라면 내 이 칼로 목을 겨누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겠지. 하지만 무인의 피가 흐른다면 다를 게다. 사내는 시퍼런 단도를 꺼내 탁자 위에 꽂았습니다. 텅 하는 소리와 함께 칼날이 깊이 박혔습니다. 살벌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등 뒤에서 사내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몸이 떨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바보짓을 하며 어머니를 공경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핏줄 때문에 죄 없는 어머니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돌석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 숨어서 어머니의 치마폭에 숨을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것인가? 사내는 천천히 단도를 뽑아들고
돌석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시험해 보자꾸나. 내 놈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인지, 아니면 감히 왕명을 거역하고 살아남은 역적의 씨앗인지. 칼날이 돌석의 목을 향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순덕은 비명을 지르며 사내의 팔을 매달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막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손님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거나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돌석이 순덕을 밀쳐내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멍청한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서슬퍼런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만하시오.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시오. 돌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산골 아이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위엄 있고 단호한 양반가의 자제다운 말투였습니다. 사내는 멈칫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내 놈 입으로 시인한 셈이다. 사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칼끝을 돌석의 심장에 겨누었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10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이제 죽음만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끝까지 싸우다 죽자. 내 아들은 내가 지킨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그 물건. 아이의 신분을 증명하고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증표인 옥패만이 떠올랐습니다. 주막 밖에는 어느새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기 시작했고 검은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대낮이었습니다. 주막 안에서는 돌석과 사내들이 대치하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칼을 챙기고 옥패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곧 버드나무 주막 마당에서 피할 수 없는 진실의 공방이 벌어질 참이었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하늘이 찢어질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도 이 억울하고 위태로운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호통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들고 나온 식칼을 오른손에 꽉 쥐고 왼손에는 옥색 빛이 영롱한 패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고 눈빛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놈들아,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칼부림이냐. 내 아들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이 칼이 내 놈들 목을 먼저 칠 것이다. 순덕의 고함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주막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칼을 든 사내들도 기세등등한 순덕의 모습에 잠시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밀물처럼 마당으로 들어닥쳤습니다. 박영감을 선두로 하여 낫을 든 김서방, 지게 작대기를 든 나무꾼, 빨래 방망이를 든 아낙네들까지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비록 무식하고 힘없는 백성들이었지만 10년을 한 가족처럼 지낸 순덕과 돌석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달려온 것입니다. 박영감이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호통쳤습니다. 내 이놈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들이 우리 마을 사람을 해하려 드느냐. 관아에 고변하기 전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수십 개의 눈동자가 사내들을 노려보자. 주막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흉터난 사내는 둘러싼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허허,
이 총구석 것들이 때로 덤비면 무서울 줄 아느냐. 우리는 왕명을 받들고 역적의 씨를 말리러 온 사람들이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내 놈들도 모조리 목을 칠 수 있다. 사내의 협박에 몇몇 사람들은 겁을 먹고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옥패를 사내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역적, 누가 역적이란 말이냐, 똑똑히 보아라. 이 옥패가 무엇인지 내 놈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번쩍이는 번개 불빛 아래 옥패에 새겨진 쌍용의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내는 옥패를 보는 순간 동공이 흔들리며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양반가의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최측근 신하에게만 하사한다는 왕의 신임과 보호를 상징하는 면사첩과도 같은 증표였습니다. 10년 전 돌석의 아버지는 영모 누명을 썼지만 사실은 간신들의 모함에 빠진 충신이었고 선왕께서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 옥패를 내렸던 것입니다. 사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그 충신의 핏줄이고 이 증표를 가지고 있다면 함부로 죽였다가는 훗날 조정이 뒤집힐 때 자신들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순덕은 사내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으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충신이셨다. 너희가 정령 왕명을 받들고 왔다면 이 증표를 보고도 칼을 겨눌 수 있겠느냐. 이 옥패가 관아에 들어가고 한양으로 올라가는 날 내 놈들의 목이 붙어 있을 것 같으냐. 순덕의 말은 논리 정연했고 기백이 넘쳤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당당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살아온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세상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순덕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순덕이 말이 맞다. 증거도 없이 사람 잡는 게 무슨 왕명이냐. 당장 우리 마을에서 나가라. 안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람들은 낫과 몽둥이를 치켜들고 사내들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쪽수에서 밀리고 명분에서도 밀린 사내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두머리 사내는 입술을 깨물며 계산을 굴렸습니다. 여기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이를 납치한다 해도 소문이 퍼지면 자신들은 살아남기 힘들 터였습니다. 게다가 저 옥패가 진짜라면 아이를 죽이는 순간 자신들은 역적을 해한 진짜 죄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내는 칼을 거두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오늘은 날씨가 그저 그냥 가지만 내 다시 돌아올 때는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짐을 챙기게 했습니다. 사내들은 분한 표정으로 짐을 챙겨들고 쫓기듯 주막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말에 올라타 빗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어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이 툭 끊어졌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다들 무사한가. 긴장이 풀리자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과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들고 있던 칼과 옥패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돌석이 황급히 순덕을 부축하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순덕은 아이의 얼굴을 감싸 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돌석아. 정말 미안하다. 못난 애미 때문에 네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두 모자는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영감이 다가와 순덕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덕아, 울지 마라. 네가 이 아이를 살렸다. 네 기계가 장수보다 더 훌륭하더구나. 이제 아무도 너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게다. 박영감의 따뜻한 위로에 순덕은 겨우 진정하고 일어났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치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주막 마당에 남아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부서진 기물을 치우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끈끈한 유대감과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린 듯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 빛 속에 다들 고생하셨는데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씩 드시고 가세요. 그냥 보내면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손사래를 쳤지만 순덕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큰 가마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젖은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주막 안에는 다시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돌석도 눈물을 닦고 어머니를 도와 쌀을 씻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는 언제나처럼 경쾌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수한 국밥 냄새가 주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로 우려낸 진한 국물에 콩나물과 밥을 듬뿍 말아낸 국밥은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최고의 보약이었습니다. 순덕은 커다란 사발에 국밥을 가득 퍼서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접했습니다. 자, 많이들 드세요. 부족하면 더 있으니 마음껏 드세요.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아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녹아내리고 긴장으로 굳었던 얼굴들이 발그레하게 피어났습니다. 캬. 역시 주모 솜씨는 일품이라니까. 죽었던 사람도 벌떡 일어나게 할 맛일세. 김서방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자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고 말고 한양 양반들이 먹는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구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다시 주막을 채웠습니다. 돌석은 사람들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반찬을 채워주고 물을 따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보 흉내를 낼 필요도 숨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석을 도련님이라 부르며 어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특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은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얼굴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국밥을 비우고 숭늉을 마시며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쩔 셈이냐. 놈들이 물러가긴 했지만 놈들 말대로 다시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피하지 않으렵니다. 돌석이 신분이 드러난 이상 숨는다고 될 일이 아니지요. 날이 밝으면 읍내 관아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하고 한양에 상소라도 올릴 작정입니다. 이 아이가 떳떳하게 제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순덕의 결연한 의지에 박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모두 증인이 되어줄 테니 걱정 말거라. 혼자가 아니다. 그 말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그깟 놈들 다시 오면 그때는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줄 테니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이웃들의 마음에 순덕은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혈육 하나 없는 이 산골에서 이렇게 든든한 가족을 얻었으니 자신은 결코 불행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박영감과 몇몇 장정들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주막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마루에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씩 밖을 순찰하며 주막을 지켰습니다. 순덕은 그들의 이부자리를 챙겨주고 돌석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모자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비밀이라는 짐을 내려놓은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고 평온했습니다. 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양반의 자식인가요? 순덕은 아이의 손을 잡고 옥패를 쥐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어. 하지만 잊지 마라. 낳아준 부모가 누구든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가슴으로 낳고 기른 내 심장 같은 아들이다. 돌석은 옥패를 품에 안고 순덕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영원히 어머니 아들 돌석이에요. 양반이 되어도 벼슬을 해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느새 비구름이 완전히 물러가고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떴습니다. 버드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빗방울이 별빛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주막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위태로운 평화와는 달랐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시련을 이겨낸 뒤에 찾아온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였습니다. 주막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고 산골짜기를 따뜻하게 비추었고 그 빛은 마치 내일 찾아올 새로운 희망을 예고하는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격정의 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잠든 돌석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너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아들이 있고 함께 해줄 이웃이 있었으니까요.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코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더욱 깊게 뿌리 내린 버드나무처럼 순덕과 돌석의 삶도 비온 뒤에 땅이 굳듯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따뜻한 봄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질 것입니다. 그때는 묵혀두었던 장독 뚜껑을 열고 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을 활짝 펴리라 생각하며 순덕도 서서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고 주막의 굴뚝에서는 새벽을 준비하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분명 어제와는 다른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그 모진 눈보라와 함께 찾아왔던 공포의 겨울이 지나가고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졸졸졸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기 시작했고 주막 앞 버드나무 가지에는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 봄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산짐승들도 기지개를 켜며 나오고 처마 밑 제비집에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와 부지런히 집을 보수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순덕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며 훈훈해진 봄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흙내음과 풀내음이 지난 겨울의 악몽을 깨끗이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주막 마당 구석구석에는 노란 민들레와 제비꽃이 피어올라 마치 순덕의 마음에도 꽃이 핀 것처럼 화사했습니다. 이제 버드나무 주막은 예전의 활기를 되찾은 것을 넘어 전보다 더욱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주막에 들러 순덕에게 안부를 묻고 돌석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돌석은
바보 흉내를 낼 필요가 없었기에 아침이면 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 낭낭한 목소리가 주막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맑은 옥구슬이 음반 위에 구르는 듯 청아하여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 맑게 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 척박한 산골에 어찌 저런 기특한 도련님이 있는고 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듯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얼마 후 한양에서 조정의 관복을 입은 관리가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험악한 사내들과는 달리 예를 갖춘 정중한 태도의 관리였습니다. 그는 순덕이 내어준 옥패가 왕실의 진품임을 확인하고 돌석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음이 밝혀져 신원이 복원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돌석, 도련님. 아니 이제는 정식으로 양반가의 자제가 되셨으니 한양으로 올라가 가문을 일으키고 학업을 이어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는 돌석에게 정중히 권유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담담히 아이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아이가 떠나겠다고 하면 웃으며 보내주는 것이 어미 된 도리라 생각하며 치마폭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된 것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저에게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못지않게 목숨 걸고 저를 지켜주신 어머니가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한양으로 가면 저는 그저 철없는 도련님에 불과하겠지만 이곳에서 어머니께 삶의 지혜를 배우고 백성들의 땀방울을 익힌 뒤에 훗날 당당히 과거를 보러 가겠습니다. 12살 소년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의젓한 말에 관리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은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아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돌아간 뒤 마을에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박 영감이 주동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떡을 치고 술을 빚어 주막마당에 모였습니다. 순덕은 이른 봄산에서 뜯은 향긋한 쑥으로 쑥국을 끓이고 진달래꽃을 따다가 화전을 붙였습니다.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하고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김서방은 장구리를 치고 아낙네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동안의 시름을 달랬습니다. 얼씨구 우리 돌석 도련님 만세, 순덕 주모 만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고 파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시련을 이겨낸 이들의 승전가이자 화합의 한마당이었습니다. 순덕은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면서도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습니다. 그녀가 끓여낸 쑥국은 봄의 정기를 가득 담아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일품이었고 찹쌀가루에 진달래 꽃잎을 얹어 지져낸 화전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주모, 이 화전 맛 좀 보게.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네 그려. 박영감이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껄껄 웃었습니다. 순덕은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도 참 그저 산에서 나는 것들로 만든 것뿐인데요. 많이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오고 가는 덕담 속에 주막의 봄날은 무르익어 갔습니다. 해질 무렵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주막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순덕과 돌석은 마루에 나란히 걸터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서쪽 하늘 아래로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개울가에서는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세상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이 시간은 순덕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어깨를 조물조물 주물러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제가 더 많이 도와드렸어야 하는데. 아이의 따뜻한 손길에 순덕에 뭉친 어깨 근육이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힘들기는. 네가 이렇게 곁에 있는데 무엇이 힘들겠느냐. 애미는 오늘처럼 기쁜 날이 없었다. 순덕은 아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비볐습니다. 거칠어진 자신의 얼굴과 달리 보드라운 아이의 손 감촉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나중에 꼭 훌륭한 목민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 없이 모두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것처럼요. 돌석의 눈은 저녁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서 10년 전 그 사내의 기계를 보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골의 공기는 다시 서늘해졌습니다. 순덕은 방으로 들어가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빳빳하게 풀먹인 무명이 불에서 나는 햇볕 냄새가 포근했습니다. 돌석은 호롱불 아래서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주야독경이라더니 밤에도 책을 놓지 않는구나. 눈 나빠진다. 그만 자거라. 순덕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돌석은 조금만 더 읽고 자겠습니다. 글 읽는 맛이 꿀맛 같습니다.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평화로운 소리는 순덕에게 세상 어떤 자장가보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순덕은 바느질 거리를 들고 앉아 아이의 옷을 기웠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찌를 때마다 아이의 무병장수와 앞날의 영광을 빌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며 쏴 하는 시원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쓸어가는 빗자루질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문풍지가 가볍게 떨리고 방 안의 그림자도 춤을 추듯 일렁였습니다. 순덕은 문득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중천에 떠서 주막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마당의 버드나무 가지에도 장독대 위에도 그리고 잠 못 이루는 순덕의 마음 위에도 공평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 그만 불 끄고 자자꾸나. 내일도 해는 뜬단다. 순덕이 호롱불의 심지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돌석도 책을 덮고 어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 순덕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가슴을 짓눌렀던 바위가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봄바람이 채워진 듯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밤손님이 두렵지 않았고 내일이 오는 것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옥황상제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냈노라고. 그리고 훌륭하게 키워냈노라고 말입니다. 산골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가끔 멀리서 부엉이가 부엉부엉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도 이제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버드나무 주막의 살인문도 굳게 닫혔고 마당을 지키는 누렁이도 앞발에 턱을 괴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들고 오직 평화와 안식만이 감도는 시간. 순덕과 돌석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훗날 이 아이가 세상에 이름을 떨칠 그날을 기약하며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푹 쉬어도 좋은 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을 지나 따뜻한 봄날의 햇살 아래 평화를 되찾은 주막 모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억센 운명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랑으로 아이를 지켜낸 어머니의 마음이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따뜻한 이불처럼 덮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결국 진심은 통하고 봄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편안히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버드나무 주막의 구수한 쑥국 냄새와 솔솔 부는 봄바람을 꿈꾸며 깊은 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에필로그. 세월이 흐른 뒤 다시 찾은 버드나무 주막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혹시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여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실까 하여 짧은 후일담을 하나 더 보태려 합니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고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오듯 사람의 인연과 삶도 그렇게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또다시 십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첩첩산 중 버드나무 주막에는 이제 흰머리가 성성한 할머니가 된 순덕이 흰마루에 앉아 졸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주막은 예전처럼 북적거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넘는 이들에게 시원한 물 한 바가지와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는 쉼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의 허리는 굽고 손마디는 더욱 굵어졌으나 그 눈매만큼은 여전히 온화하고 깊어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입구가 떠들썩해지더니 으리으리한 가마와 함께 관복을 입은 행렬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신가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구경을 나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늠름한 풍채와 기품이 흐르는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벼슬이 높아져 한양에서 정승반열에 오른 돌석, 아니 이제는 김대감이 된 그 아이였습니다. 그는 흙먼지 날리는 길을 마다하지 않고 주막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툇마루에 앉아있던 순덕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소자 돌석이 왔습니다. 그동안 강건하셨습니까? 순덕은 눈을 비비며 사내를 바라보다가 이내 그 맑은 눈망울을 알아보고는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내 새끼. 우리 대감님이 오셨네. 모자는 십수년 전 그 폭풍우 치던 밤처럼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비단 관복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바른 길을 걸어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편히 한양으로 가시지요. 제가 남은 평생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 자리는 여기다. 내 아비의 숨결이 머물고 너와 지지고 볶으며 살았던 이 버드나무 아래가 내 집이다. 나는 여기서 흙냄새 맡으며 사는 게 제일 좋다. 너나 가끔 이렇게 얼굴 비춰주면 그걸로 족하다. 돌석은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저 며칠 밤을 주막에서 묵으며 어머니가 해주시는 투박한 국밥을 먹고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돌석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고생했던 박영감의 묘소를 찾아가 술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의 버드나무 아래에 정자를 짓고 보은정 보엔팅이라 이름 지어 오가는 이들이 편히 쉬어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돌석이 다시 한양으로 떠나는 날, 순덕은 마을 어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가거라. 가서 백성들을 네 몸처럼 아끼는 좋은 관리가 되거라. 그게 이 애미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돌석은 눈물로 하직 인사를 올리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행렬이 고개를 넘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순덕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고 순덕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산골 마을에는 아들을 훌륭한 정승으로 키워낸 주모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순덕은 천수를 누리다 어느 따뜻한 봄날 버드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듯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묻힌 자리에 이름 모를 들꽃들이 유난히 많이 피어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지금도 그 고개를 넘는 사람들은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릴 때면 마치 순덕이 어서 오시오.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오. 하며 반겨주는 듯한 따뜻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지켜낸 생명은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흐르게 되었습니다.